원리는 우리가 꼭 뭐 자산의 증가는 차변, 뭐 부채의 증가는 대변 이런 걸 외우시는 게 아니라 자산이 나가고 들어온 걸 먼저 자리를 정확하게 잡으시고 그 반대쪽에 우리가 이유를 쓰면 돼요. 자, 지금 이거 가지고 이 외상값 갚아볼게요. 자, 그럼 외상값을 갚으면 내가 이제 돈 줘야 외상값을 갚겠죠. 그럼 뭐 예를 들어 통장에서 이체 줬어요. 그럼 보통 예금에서 돈 나갔으니까 이걸 먼저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이체 주면 돈 나갔으니까 지금 제가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돈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그럼 이 돈 이유가 뭐냐? 이 외상값 갚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외상값 100만 원을 갚았다라고 쓰면 지금 이 외상 갚았으니까 나한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부채의 감소가 차변에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에는 내가 의미를 크게 안 가져도 자동으로 이유를 쓰다 보면 이 분계가 형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거래팔 요소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그건 고등학생 학습할 때 하는 거지 성인 학습에서는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지금은 제가 자산을 먼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조금씩 더 지나가면 빚이 늘어났네. 그럼 대변은 부채 자리니까 빚이 늘어났어. 그 이유가 뭐일 거다.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뭔가를 물건을 샀을 수도 있지만 밥 먹었을 수도 있잖아. 그 물건 산 거 아니죠. 그런데 오늘 돈 안 주면 외상이 될 거니까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분계할 때에 주의하실 점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우리 비용하고 수익의 자리인데 비용은 차변이고 수익은 대변이라고 했어요. 자, 이걸 자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의 증감이나 부채의 증감은 얘는 원인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비용의 발생과 수익의 발생은 그 이유, 반대쪽에 써주던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쪽에 쓰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때 상품을 샀다라는 분계를 가지고 봤을 때에 상품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100만원짜리가. 자, 그럼 상대방이 돈 안 줘도 된대. 그럼 우린 공짜죠. 그죠? 근데 이걸 우린 비용이라고 하나요? 이건 거꾸로 수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대변의 수익인 공짜다라고 여기 수익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공짜로 자산의 증가가 발생했다.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얘가 원인이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뭔가 들어왔는데 나가는 게 없으면 그게 나한테 수익인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쓰게 될 거고 그럼 반대로 내가 돈을 줬어요. 우리 기업이 돈을 100만원 줬는데 우리 직원들 쓰라고 뭔가를 사준 거예요. 회식비를 줬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회식비죠? 그럼 내한테 재산 들어온 건 아니잖아. 이때 우리는 회식비라고 할 건데 이게 비용의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나가야 비용이 되는 거다. 반대쪽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대변이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자산하고 섞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산이 나갔으니까 반대쪽에 비용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유로.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반대쪽에 우리는 수익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상대방이 빚 안 갚아도 된대요. 그래서 내장부에 외상으로 사올 때에 빚이라고 이렇게 대변에다가 외상이다라고 써뒀는데 상대방이 이 돈 안 갚아도 된대. 그러면
이 외상을 지워야 되겠죠. 장부에서. 이 장부에서 지우는 원리는 반대쪽으로 쓰는 거예요. 반대쪽에. 그래서 차변인 왼쪽에 외상이다라고 해서 부채의 감소를 일으키고, 그럼 상대방이 빚을 안 갚아도 된대. 이걸 우리 채무 면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빚을 면제시켜 준 거예요. 그럼 이건 나한테는 수익의 발생이 되는 거죠. 빚 안 갚아도 되면 나한테는 비용이 아니고 이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의 발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쓴 거는 분개하는 계정 과목들을 쓴 게 아니고 지금 원리를 쓴 거예요. 원리를. 그럼 여기에서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의 유출이 있거나,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A라는 은행에서 B라는 은행으로 돈을 이체를 했어요. 여러분 재산의 변화가 있나요? 없죠? 또 혹은 여러분이 그 보통 예금에 있던 돈을 현금으로 바꿨어요. 그럼 여러분 재산의 변화가 있나요? 그래도 없죠? 또 1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재산의 변화가 없죠? 내 재산의 변화가 없는 거, 100만 원짜리 물건, 돈은 줬지만 100만 원짜리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재산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혹은 오늘 돈을 안 줬지만 내일 돈을 준다면 어차피 내 재산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환 거래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교재에서 지금 보시면 지금 아래에 거래 분류에서 첫 번째 교환 거래라고 적혀 있죠. 이 교환 거래라는 것, 우리 어제 공부했던 재무 상태표 계정을 가지고 우리가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무 상태표 계정이 자산, 부채, 자본이다라고 했죠. 그럼 차변 대변에 일어나는 게 돈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외상했거나 아니면 미래에 우리가 공부할 자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걸 우리는 교환 거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손익거래라는 건 재무상태표 계정만 되는 게 아니라 한쪽에 손익계산서 계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손익거래라는 건 한쪽에 손익계산서 계정이 수익비용이 발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짜로 뭘 받았거나, 그럼 우리는 돈 받았지만 한쪽에는 수익이다. 혹은 우리가 밥 사 먹었거나 뭐 필요한 물건을 사서 써버렸거나 이러는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손익거래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혼합거래는 이 두 개가 전부 다 섞여 있는 거래예요. 이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상품을 샀는데 지금 돈이 8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샀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그냥 80만 원만 주고 그냥 가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나는 현금으로 80만 원만 주고, 그럼 나머지 20만 원은 공짜가 됐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현금 준 거는 자산의 감소가 발생하는데 이 20만 원만큼은 나한테 수익의 발생이 생기게 됐죠. 혹은 내가 적금을 넣었어요. 적금을 넣어서 만기가 되어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돈 들어온 이유를 반대쪽에 써줘야 되죠. 반대쪽에 봤더니 정기 예금 가입했던 게 금액이 100만 원이었고 나머지 20만 원은 이자였던 거예요. 그럼 이자 받았으면 이자 수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금 차변 대변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수익의 발생 이렇게 섞여버리는 걸 우리 혼합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교환거래는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쪽이, 우리 손익거래는 차변 대변 중 한쪽이 수익비용인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혼합거래는 그냥 이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다. 이렇게 이론상으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건 이론 문제 풀려고 의미를 설명드린 거니까 뭐 크게 의미를 안 가지셔도 돼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쓴 것 중에 60%는 정말 우리가 회계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랑 일치한 거고, 40%는 우리 회계에서는 이런 용어는 안 써요. 그럼 이제 이 글자들이 어떤 계정 과목을 쓰고 뭐 어떨 때 얼마를 쓰는지를 저와 같이 공부할 건데,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우리 41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우리 PDF 파일 16페이지에 가면 계정 과목 설명이라는 게 적혀 있어요. 쭉 계정 과목 설명이 있는데, 자, 이 계정 과목 설명을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한번 보는 건 좋은데 절대 외우시면 안 돼요. 계정 과목은 외워서 쓰게 되면 정확한 계정 과목 선택을 못해요. 자, 상황을 봐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눈앞에 보이는 거에 복리후생비라는 글자가 있고 접대비라는 글자가 있죠. 자, 이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우리 직원이 밥을 먹었어요. 직원이 혼자 먹든지 직원끼리 먹었으면 그 돈, 직원 돈을 회사가 내주면 복리후생비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직원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거래처 직원하고 먹었대. 그러면 접대비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거야? 상황을 보고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휘발유를 샀어요. 휘발유를 샀는데 이걸 자동차에 넣었으면 차유지비라고 차량 유지비라는 거 쓸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기계장치 시운전하는 데 썼으면 또 다른 계정 과목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상황에 이 계정 과목을 쓰더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은 옆에 적혀 있는 건 이 저자가 자기가 단편적으로 생각한 일반적인 예를 적기는 했는데, 이걸로 외우시면 다른 상황이 돼서는 잘못된 계정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 눈으로 익히시는 거지, 이 계정 과목들을 외우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저와 같이 우리 교재에 PDF 파일 27페이지로 가시고 교재 52페이지로 갈게요. 자, 그럼 계정 과목 설명을 우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 중에 유동성 배열의 순서대로 자산은 유동성 배열의 원칙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는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혹은 정상 영업 주기를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 유동자산 중에 우리가 가장 현금화가 빠른 분류로 가지고 있는 게 당좌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와 같이 먼저 당좌자산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교재 53페이지로 가셔서 자, 첫 번째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볼게요. 현금.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현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 현금이라는 표현은 지금 계정 과목으로서의 현금은 우리가 이렇게 분계를 할 때에 나에게 들어오면 차변에 현금이라고 쓸 거고,
나한테서 나가면 대변에 현금이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이 현금이라고 이렇게 쓰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현금이라고 하는 것도 계정 과목으로 현금이라고 쓸 건데, 그거는 우리 일상생활의 현금이라고 하는 건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나 지폐를 현금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회계에서는 그것만 현금이다라고 하지 않고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들도 우리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교재에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적혀 있죠. 이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 증권은 권리가 있는 증서를 증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용이라는 표현은 용도를 대신해서. 그럼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건 통화를, 우리 주화나 지폐를 대신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권리 증서를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게 우리 수표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자, 우리 일상생활에 수표라고 말하는 건 우리 개인들 간의 거래에서는 자기합 수표를 우리가 수표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 심사인당 아주머니가 생기면서 수표가 많이 사라졌죠. 근데 그 5만원권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뭐 10만원짜리 수표는 현금이야, 이런 이야기도 뭐 제 주위에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5만원권이 생기면서 뭐 그 2장이면 10만 수표가 필요 없으니까 좀 많이 사라졌죠. 근데 이 수표는 언제든지 현금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자기합 수표라는 건 뭐냐면, 수표 제도는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내 통장에서 돈 빼가라고 주는 증서예요. 수표가. 그럼 이 자기합 수표라는 거는 은행이 자기 앞으로 발행한 수표를 자기합 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어디 은행 이렇게 수표 적혀 있죠. 그러면 우리 은행 통장에서 돈 빼갈 수 있는 증서가 수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은행으로 오면 바로 찾을 수 있고, 다른 은행에 가면 환전하는 시간이 걸려서 딜레이 타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표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표는 그 발행자의 통장에서 돈 빼가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발행자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는 제도 형태예요, 수표 제도는. 근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바로 돈 찾아갈 수 있으니까 현금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합 수표를 받았으면 차변의 현금이라고 쓸 거고, 자기합 수표를 줬으면 대변의 현금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계를 할 때. 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타임 발행 수표라든지 가계 수표, 송금 수표, 우리나라는 크레딧 카드 제도가 빨리 활성화됐기 때문에 뭐 가계 수표나 송금 수표를 못 보신 분이 좀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수표들도 전부 다 하나같이 똑같은 거는 은행이나 이런 곳에 지급하면 바로 즉시 현금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국고 지급 통지서라든지 아니면 배당금 지급 통지표라든지 만기된 어음이라든지 만기 채권 이자표라든지, 지금 얘네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은 은행에 제시하면 즉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줬다 받았다 이랬을 때에 우린 줬으면 대변의 현금, 받았으면 차변의 현금. 자, 이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론 목적으로 기억하시고 실기 목적으로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시기에서 사용되는 게. 자, 그럼 아래 있는 거는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기셔서 당좌 예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오전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계정이에요. 당좌 예금이. 자, 우리 어제 그 재무상태표로 입력했었는데
유동성 배열의 원칙으로 계정 과목도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제일 처음 우리가 썼던 게 현금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101번인데 그 다음 바로 우리가 보통예금을 썼나요? 당좌예금을 먼저 썼었어요. 당좌예금을 먼저 쓰고 그리고 보통예금 계정 과목을 썼었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당좌예금이 현금성이 보통예금보다 더 빠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그럼 얘는 어떤 제도냐면, 자, 이 당좌예금은 기업 간의 거래의 수표예요. 수표.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는 지금 회계를 하는 건 우리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기업 간의 거래죠. 기업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아무 표현 없이 그냥 수표라고 적혀 있으면, 아무 표현 없이 수표라 적혀 있으면 이 수표는 당좌수표라고 보시면 돼요. 당좌수표. 자기압수표는 은행이 자기 앞으로 발행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 은행이라는 또 다른 은행이에요. 그래서 자기압수표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할 거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수표라고만 적혀 있으면 이건 당좌수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좌수표. 그럼 이 당좌예금 제도를 이용하는 첫 번째 목적은 당좌수표 제도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당좌 차월 제도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 당좌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격이나 이름은 보통 예금처럼 비슷한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당좌 거래라고 해서 사용을 할 건데, 자, 이 당좌 수표 제도는 내가 수표를 발행을 하면 그걸 받은 사람의 은행 가서 제 당좌예금 구좌에서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체해주는 수고를 쉽게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표 책을 가지고 내가 얼마 이렇게 써서 우리 회사 지인 찍어서 주면, 그러면 상대방은 그 수표로 가지고 가서 제 당좌예금 구좌에서 돈을 찾아갈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수표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당좌예금에서 돈 이체해 준 거랑 똑같은 효과죠. 설마 상대방이 제가 수표를 발행해 주면서 돈 찾아가라 그랬는데 수표가 신기하다고 집에 액자해 놓고 은행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가서 은행에서 돈 찾아갈 거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하면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이해가시나요? 수표 제도를 이해하시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통장에서 돈 찾아갈 인출해 갈 수 있는 권리를 적어준 게 수표예요. 그러면 자,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자, 우리 이제 회계에서는 우리 회사를 당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당사. 그래서 우리 회사를 당점이라고 표현하고, 그럼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당점 발행 수표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 당점 발행 수표를 발행을 하면 계정 과목을 우리는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니까 당좌 예금이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이따 여기 아래에 또 뭔가 쓸 거예요. 그럼 이 다른 기업들도 당좌 수표 제도를 이용하고 있겠죠. 다른 기업들도. 그럼 이 다른 기업들이 수표를 발행한 걸 제가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회사를 우린 타사라고 표현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우리 회계에서는 동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동점 발행 수표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이 수표를 가지고 그냥 은행 가서 그 회사 당좌예금 구좌에서 돈 찾아 가지고 가면 되죠. 그럼 자기압 수표하고 차이가 있나요? 자기압 수표도 수표 가지고 은행 가서 은행 구좌에서 돈 찾아가는 거고,
당연수표도 은행 가서 우리 그 다른 회사 당좌예금 구좌에서 돈 찾아가는 거니까. 그럼 동전발행수표를 수치를 하면, 자, 우리 자기합수표는 계정각 뭐라고 한다라고 했죠? 너무 오래됐나요? 현금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럼 얘도 똑같이 현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시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이 동전 발행 수표가 타행 발행 수표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이 앞에 봤던 이 현금의 타인 동전 발행 수표가 현금에 적혀 있던 거예요. 우리 처음 현금 할 때에 자기합 수표도 현금이고 타인 동전 발행 수표라고 적혀 있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는 그냥 가지고 은행 가서 돈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에서는 현금이다라고 쓴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자, 예를 가지고 하나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원재료라는 걸 사요. 그럼 원재료는 뭐 재산이죠. 우리 어제 재고자산 하면서도 쓰기도 했었는데, 그럼 그걸 샀으니까 차변 쪽에 원재료라고 쓰겠죠. 들어오면 차변. 자, 그리고 이렇게 사면서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수표 발행해 주면 당좌예금 구좌에서 돈 찾아갈 거잖아. 그래서 당좌예금 구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라고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돈이 줄어든다 이렇게 써둘 거예요. 자, 이 분기 이해가시나요? 들어왔고 돈 나갈 거고, 그죠? 자, 지금 이해는 우리 원재료 구입하면서 발행을 한 상황이죠. 자, 다음 우리 회사가 우리 비품을 판매하면서 동전 발행 수표를 수치를 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품이라는 걸 쓰니까 제가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넣는데, 자, 100만원짜리 비품을 팔았어요. 그럼 다른 사람 줬죠. 줬으면 반대쪽이 단순히 대변에 비품이다라고 써야겠네요. 그리고 100만원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변은 물건 팔았으니까 돈 받아야지. 근데 상대방이 수표를 발행해서 준 거예요. 그럼 누가 발행 수표냐 봤더니 동전 발행 수표네. 그럼 난 은행 가서 돈 찾으면 되니까 현금이다라고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분계 이해가시나요? 은지씨 이해갔어요? 팔았으니까 나간 거고 돈 받았으니까 차변에 쓸 건데 동전 발행 수표라서 현금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받은 걸 차변에 쓰는 건데, 그래서 계정 과목 선택이 이것 때문에 된 거죠. 얘가. 자, 그럼 자, 좀 더 보면, 자, 이번이 중요해요. 똑같이 비품을 판매하는데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전 발행 수표로 수치를 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야? 상대방한테 내가 물건 사면서 수표를 줬는데 걔가 은행에 갈 시간이 없는지 은행에 안 가고 가지고 있다가 쟤한테
물건 사면서 그 수표를 저한테 돌려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걸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나는 수표를 발행하는 시점에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갈 거다라고 써뒀는데 이 수표가 만약에 돌아왔다면 돈 빠져나가는 일이 있나요? 없죠? 상대방이 은행 안 갔으니까 그 수표를 나한테 줄 수 있는 거지. 그럼 난 돈 빠져나갈 거라고 썼는데 얘 안 빠져나갈 거니까 이제 빠져나갈 일 없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품을 판 건 대변에 쓰는데 내가 받은 게 당좌 수표는 맞는데 내가 발행한 거면 당좌 예금에 돈 빠져나갈 거라고 썼던 걸 취소하기 위해서 반대쪽에 써줄 거라는 거예요. 반대쪽에. 자, 수표, 우리 계정 과목은 줬다 받았다가 위치를 따지는 거지 계정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계정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줬다 받았다는 위치를 결정하는 거고 차변이냐 대변이냐. 계정 과목은 얘가 처음 생길 때 어떤 거냐라고 쓰고 나면 그 다음 번은 얘를 취소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또 한 개 더. 자,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또 원재료를 사요. 한눈에 안 보이죠? 자, 우리가 원재료를 구입을 하는데 원재료 구입하면서 이때 비품 팔면서 받았던 동전 발행 수표를 지급하는 거예요. 우리도 귀찮아서 은행 안 가고 있다가 물건 사면서 우리 다른 회사한테 받은 수표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재료를 샀어요. 산 건 차변에 쓸 거고 자, 그럼 대변에는 지금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줬는데 제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갈 일이 있나요? 내가 발행한 수표에서만 돈이 빠져나가지 다른 사람이 발행한 다른 회사 수표인데 내 당좌 예금 구자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받았을 때 현금 받았다고 적었는데 이거 줬으니까 현금으로 줬다라고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표현이 돼요. 제가 아래 또 쓸 거라고 말한 게 우리 회사가 수표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갈 거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당점 발행 수표,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수취하게 되면 그러면 차변에 당좌 예금이다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발행할 땐 돈 빠져나갈 거야. 근데 또 내가 발행한 거 돌려받으면 돈 빠져 안 나갈 거야. 과거에 빠져나갈 거라 썼던 거 취소하는 거예요. 또 동전 발행 수표를 수취하게 되면 차변에 우리가 현금이라고 썼는데 그럼 이 받았던 수표를 우리가 은행 안 가고 또 물건 사면서 우리가 지급하게 되면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되게 될 거예요. 이 말은 이 계정 과목은 발행 수치 뭐 이런 걸 가지고 기준되는 게 아니고 이 계정 과목들은 누가 발행한 수표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발행이다 수치다 이건 우리 차변 대변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 계정 과목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계정 과목은 누가 주체자에 따라서 선택이 되면서 그 주체가 된 계정 과목을 가지고 줬으면 대변, 받았으면 차변 이쪽에 쓰면서 계속 분계가 될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오전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이건 마지막까지 가는 거고 영원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생기면서도 계속 이수표들 주고받을 거거든. 뒤에 가면 어려운 계정 과목들도 생기고 특이한 사항도 생기는데 결론적으로는 돈 주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 주고 받을 때에 우리가 당좌 예금이다 현금이다를 선택할 수 있으셔야 되니까 항상 꼭 이 기준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당좌 차월이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